존경하는 지혜의 서랍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분주했던 삶의 강을 건너 이제는 자기 자신과 고요히 마주하는 시간, 인생의 깊이를 더해가는 지혜를 함께 나누는 공간, 지혜의 서랍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50대와 60대를 인생의 내리막길이라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시간이야말로 우리 생의 두 번째 절정기가 아닐까요?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되는 자유, 작은 풀꽃 한 송이의 아름다움에 감탄할 수 있는 여유, 그리고 지나온 세월이 선물한 단단한 지혜,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밀려오는 변화 앞에서 마음이 파도처럼 흔들리고 지나온 길에 대한 아쉬움과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막연함이 우리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먼지 쌓인 다락방에서 오래된 보물 상자를 꺼내보듯 변치 않는 가치를 담은 옛사람의 지혜를 꺼내보곤 합니다. 오늘 지혜의 서랍에서는 2500년이라는 아득한 세월을 뛰어넘어 여전히 우리 삶의 가장 다정한 길잡이가 되어주는 위대한 스승, 공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그의 수많은 가르침 속에서 특별히 인생이라는 길의 후반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과 따뜻한 위로를 주는 9가지 인생 명언을 더욱 깊은 이야기와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지혜의 서랍을 열어봅니다. 첫 번째, 명언. 나이 들매 기쁨을 아는 지혜. 하기 시습지 불여겨로 배우고 때때로 그것을 익히니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공자께서 우리에게 건네는 첫인사이자 논어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너무나 익숙하게 들어왔지만 그 참된 의미를 인생의 이 시점에서 다시금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배움은 대부분 목적이 있었습니다.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좋은 직장을 얻고 승진하기 위해 우리는 배워야만 했습니다. 배움은 생존을 위한 도구였고, 때로는 우리를 지치게 하는 의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배움은 다릅니다. 그것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도, 무언가를 얻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오롯이 나 자신의 정신을 살찌우고 잠자고 있던 내 안의 호기심을 깨우며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성장하는 존재로 살아가기 위한 영혼의 양식과도 같습니다. 하기 시습지의 진짜 기쁨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평생을 공직에 몸담고 정년 퇴직한 김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퇴직 후 몇 달간은 꿀맛 같은 자유를 만끽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달력은 의미 없이 넘어가고 아침에 눈을 뜨는 이유를 잃어버린 듯한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아내는 당신 평소에 기타 배우고 싶어 했잖아요. 한번 시작해보세요 라고 권했지만 그는 이 나이에 굳은 손으로 뭘 하겠어. 괜히 돈만 버리지 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창고를 정리하다가 먼지 쌓인 아들의 낡은 통기타를 발견했습니다. 젊은 시절 동료들과 어울려 막걸리 한 잔 걸치고 서툰 솜씨로 노래 부르던 아련한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홀린 듯 기타의 먼지를 닦아냈습니다. 다음 날 그는 큰 용기를 내 동네의 작은 실용음악 학원을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좌절의 연속이었습니다. 굳어버린 손가락은 제멋대로 움직였고 간단한 코드를 잡는데도 며칠이 걸렸습니다. 손끝에는 아픈 물집이 잡혔고 쇳소리 같은 불협화음이 나올 때마다 내가 괜한 짓을 시작했구나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저녁 그는 아내가 드라마를 보는 동안 거실 한쪽에서 30분씩 꾸준히 기타를 연습했습니다. 아픈 손끝을 매만지며 코드를 바꾸는 연습을 하고 서툰 박자로 동요를 쳐보기도 했습니다. 시습지, 즉 때때로 익히는 과정을 묵묵히 반복한 것입니다. 몇 달이 지났을까? 그의 손끝에서 드디어 맑은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서툴지만 온전한 노래 한 곡을 연주하게 된 그날, 그는 수십 년 만에 느껴보는 순수한 희열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경쟁도 평가도 없는 오직 자신만을 위한 성취였습니다. 이제 그는 동네 노인정의 인기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의 기타 반주에 맞춰 친구들이 함께 노래를 부를 때면 그의 얼굴에는 그 어떤 현직 시절보다 환한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그는 말합니다. 배움이란 게 말이야. 늙어가는 나에게 주는 가장 좋은 선물이었어. 하루하루가 지루하지 않고 내일이 기다려지게 만들어주니까. 우리 삶에 적용해보기. 시청자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만 담아두었던 배움의 씨앗이 있으신가요? 그것이 그림이든 악기든 외국어든 정원 가꾸기든 상관없습니다. 결과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고 배우는 과정 자체의 즐거움을 한번 느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창고에 잠자고 있는 낡은 필름 카메라를 꺼내보거나 서점에서 묵직한 역사책 한 권을 골라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 안에 우리 삶의 후반부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샘물이 숨어 있습니다. 두 번째, 명언 삶의 소명을 받아들이는 지혜. 52지 천명. 나이 쉰의 하늘의 뜻을 알았다. 공자가 자신의 인생 여정을 돌아보며 남긴 이 고백은 50대의 문턱을 넘어서고 있는 우리에게 마치 오랜 친구의 위로처럼 다가옵니다. 천명, 즉 하늘의 뜻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이는 단순히 정해진 운명에 순응하라는 체념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것은 치열하게 살아온 자신의 삶을 깊이 있게 돌아보는 과정 속에서 비로소 나라는 존재의 고유한 역할과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경이로운 순간을 의미합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세상을 바꾸고 내 운명을 개척할 수 있다고 믿으며 끝없이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좌절과 기쁨을 겪으며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 힘만으로는 어쩔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 있다는 것을. 지천명은 바로 그 흐름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분별하며 내가 걸어온 울퉁불퉁한 길조차도 결국에는 나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따뜻하게 껴안게 되는 삶과의 화해입니다. 그것은 포기가 아닌 성숙이며 불안이 아닌 평온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한평생 시장에서 옷 장사를 해온 박 여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꿈은 번듯한 백화점에 자신의 이름으로 된 매장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일찍 가게 문을 열고 누구보다 늦게 문을 닫으며 억척스럽게 돈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은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큰맘 먹고 투자했던 일이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며 백화점 입점의 꿈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쉰이 넘어서면서 그녀는 지쳐갔습니다.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아쉬움과 자신의 무능함에 대한 자책감으로 밤잠을 설쳤습니다. 내 인생은 실패작이야라는 생각에 깊은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비 오는 날, 가게에 앉아 멍하니 밖을 바라보던 그녀의 눈에 단골 손님이었던 한 젊은 엄마와 딸이 우산을 쓰고 지나가는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딸이 입고 있는 옷은 몇 년 전 박 여사가 아이가 금방 크니 너무 비싼 거 사지 말라며 덤으로 챙겨준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수많은 얼굴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결혼을 앞둔 딸의 혼수 옷을 고르며 함께 눈시울을 붉혔던 어머니, 면접에 합격했다며 음료수 한 병을 사들고 찾아왔던 취준생, 사장님이 골라주는 옷이 제일 잘 어울린다며 모든 옷을 그녀에게 맡겼던 수줍은 단골 손님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천명이 백화점 사장이라는 화려한 이름표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의 소명은 이 작은 시장 한 구석에서 사람들의 가장 기쁘고 슬픈 순간을 함께하며 그들의 삶에 따뜻한 옷 한 벌을 입혀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옷 장수가 아니라 누군가의 인생의 코디네이터였던 것입니다. 그 깨달음 이후 그녀의 얼굴에서 그늘이 걷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남과 비교하며 자신을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찾아오는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더욱 정성을 쏟았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녀의 가게는 옷만 파는 곳이 아니라 사람 사는 정이 오가는 동네 사랑방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비로소 자신의 삶을 온전히 긍정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삶에 적용해보기. 시청자 여러분, 혹시 이루지 못한 꿈 때문에 남들보다 뒤처진 것 같은 조바심 때문에 스스로를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제는 괜찮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나의 인생 이력서를 다시 써보는 것은 어떨까요? 직함이나 성과가 아닌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 내가 도움을 주었던 순간들, 내가 눈물 흘렸던 경험들로 채워보는 겁니다. 우리가 걸어온 모든 길에는 저마다의 의미와 가치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 발자취를 사랑스럽게 돌아보는 것. 그것이 바로 지천명의 지혜이며 진정한 어른의 시작입니다. 세 번째, 명언 관계를 돌아보는 지혜. 기소불욕 물시어인 내가 원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행하지 말라. 인류의 가장 오래된 윤리 강령이자 어쩌면
가장 지키기 어려운 가르침일지도 모릅니다. 이 황금률은 나이가 들수록 관계가 깊어질수록 더욱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특히 한평생을 함께한 배우자, 이제는 다 자라 독립된 인격체가 된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이 지혜는 빛을 발합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라는 명분으로 내가 원치 않는 것을 상대에게 강요하곤 합니다. 나는 듣기 싫어하는 잔소리를 자녀에게 퍼붓고 나는 대접받고 싶어 하면서 배우자의 희생은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나의 경험과 가치관을 정답이라 여기고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을 존중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기 쉽습니다. 기소불용 물시어이는 단순히 하지 말라는 금지의 계율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입장을 잠시 내려놓고 상대방의 신발을 신고 그의 길을 걸어보려는 역지사지의 마음, 즉 깊은 공감과 헤아림을 향한 적극적인 노력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평생을 교직에 몸담았던 최교감 선생님은 은퇴 후에도 집에서 교감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자신의 정해놓은 규칙대로 움직여야 직성이 풀렸습니다. 아내가 외출이라도 할라치면 어디를 누구와 왜 가는지 꼬치꼬치 캐물었고, 독립한 아들이 찾아오면 아직도 그 작은 회사에 다니냐, 결혼은 언제 할 거냐 하며 취조하듯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는 그것이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의 관심과 책임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관심은 가족들에게 숨막히는 감시이자 통제였습니다. 점차 아내는 말수를 줄였고 아들은 아버지의 전화조차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집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큰 마음을 먹고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부탁이에요. 저도 이제 40입니다. 제 인생은 제가 알아서 살게 좀 내버려 두세요. 아버지가 제게 하시는 질문들을 만약 할아버지가 아버지께 똑같이 하셨다면 기분이 좋으셨을까요? 아들의 말은 그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만약 내가 아들의 입장이었다면, 만약 아내가 내게 똑같이 했다면, 그는 상상만으로도 숨이 턱 막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가장 싫어하는 간섭과 통제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행해왔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는 며칠을 끙끙 앓다가 아내와 아들을 불러놓고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틀렸다. 미안하다. 너희들을 존중하지 못하고 내 방식만 강요했구나. 그의 진심 어린 사과는 얼어붙었던 가족 관계를 녹이는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비로소 가르치는 자가 아닌 함께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삶에 적용해보기. 시청자 여러분, 지금 가장 소중하지만 그래서 더 어려운 관계가 있으신가요? 잠시 멈춰 서서 내가 만약 저 사람이라면 하고 자문해 봅시다. 다 큰 자녀에게 조언하기 전에 내가 이 말을 들으면 어떤 기분일까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겁니다. 배우자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 때 상대방은 어떤 마음일까를 먼저 헤아려 보는 겁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먼저 건네고 내가 받고 싶은 존중을 먼저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모든 관계의 매듭을 푸는 가장 단순하고도 위대한 지혜입니다. 네 번째, 명언. 실수를 인정하는 용기. 과이불개, 시과에 잘못을 저지르고도 고치지 않는 것. 이것을 바로 잘못이라 한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살아온 세월이 길수록 우리가 저지른 크고 작은 과오의 목록 또한 길어지기 마련입니다. 문제는 실수를 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그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며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특히 연륜이 쌓이고 사회적 지위가 높아질수록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애써 쌓아온 체면이 깎일까 두렵고 나의 권위가 무너질까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자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잘못을 덮으려는 그 마음과 고치지 않는 그 태도야말로 진짜 잘못이라고 말입니다.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는 것은 나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진정한 용기이자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계기입니다. 덮어둔 상처는 언젠가 골마 터지지만 용기 내어 치료한 상처는 새살이 돋아나 더욱 단단해지는 법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한 작은 동네에서 존경받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의술과 따뜻한 마음으로
평생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병원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의 사소한 부주의와 순간의 판단 착오가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킨 것입니다. 처음에는 두려움과 당혹감이 앞섰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자책과 함께 평생 쌓아온 명예가 한순간에 무너질 것 같은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며 변명하려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밤새 잠 못 이루고 자신의 양심과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는 환자와 그 가족을 찾아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이 모든 것이 저희 불찰입니다.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어떤 비난과 책임도 달게 받겠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사과 앞에서 분노하던 환자 가족들도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물론 용서가 쉽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적어도 그의 정직한 태도만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소문은 금방 동네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비난하기는커녕 오히려 그의 정직한 용기에 감동했습니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저렇게 책임지는 모습이야말로 진짜 의사지. 라며 그를 더욱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그는 더욱 신중하고 겸손한 의사가 되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자신의 하루를 돌아보며 혹시 놓친 것은 없는지, 환자에게 최선을 다했는지 스스로에게 묻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수를 통해 더 큰 의사로 거듭난 것입니다. 우리 삶에 적용해보기. 시청자 여러분, 우리에게도 고치지 못한 채 반복하고 있는 잘못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왕년에는 이라는 말로 과거의 영광에 기댄 채 현재의 과오를 외면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배우자에게, 자식에게, 혹은 친구에게 미안하다, 내 생각이 짧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 한마디가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더욱 값지고 품격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5번째 명언. 조급함을 내려놓는 지혜. 욕속즉 부달. 빨리 하고자 하면 도달하지 못한다. 우리는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 한평생을 살아왔습니다. 더 빨리 성공해야 했고, 더 빨리 부자가 되어야 했고, 더 빨리 자리를 잡아야 했습니다. 그 속도전 속에서 우리는 과정을 즐기는 법을 잊어버렸고, 길가에 핀 꽃들의 아름다움을 놓치며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인생의 후반기에 접어든 우리에게 공자의 이 말씀은 이제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과 깊이가 중요하다는 가르침을 줍니다. 조급한 마음은 시야를 좁게 만들고 서두르는 걸음은 쉽게 넘어지게 합니다. 오히려 한 걸음 한 걸음 자신의 보폭에 맞게 묵묵히 나아갈 때 비로소 목표에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배우는 일, 틀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일, 나빠진 건강을 되찾는 일, 그 어떤 것도 서두른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맛있는 밥이 되려면 뜸 들일 시간이 필요하듯, 향기로운 된장이 되려면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듯 우리 인생에도 충분히 숙성될 시간이 필요합니다. 5번째 이야기. 건강 문제로 다니던 직장을 일찍 그만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은 인생을 보람있게 보내고 싶다는 생각에 평소 꿈이었던 도예에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너무 조급했습니다. 함께 배우는 젊은 사람들보다 빨리 멋진 작품을 만들어내고 싶다는 경쟁심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흙의 성질을 충분히 이해하기도 전에 무리하게 큰 항아리를 빚으려다 번번이 주저앉혔고, 유약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칠하다가 가마에서 꺼낸 작품이 흉측하게 변해버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녀는 나는 재능이 없나 봐라며 쉽게 좌절하고 공방을 나갈 결심까지 했습니다. 그때 공방의 늙은 스승이 그녀에게 찻잔 하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 흙 한 줌이 좋은 그릇이 되려면 수많은 발길에 밟히고 물에 이겨지고 수천 번의 두드림을 당하고 마지막에는 뜨거운 불 속에서 인고의 시간을 견뎌내야 합니다. 마음이 급하면 흙이 그 속도를 따라오지 못해요. 흙의 말을 들어보세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요. 그날 이후 그녀는 태도를 바꿨습니다. 작품을 만드는 것보다 흙을 느끼고 이해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썼습니다. 차가운 흙을 반죽하며 그 촉감을 즐기고 돌아가는 물레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과정 하나하나에 온 마음을 쏟았습니다. 몇 달이 흐른 뒤 그녀는 작지만 균형 잡힌 찻잔 하나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모양은 조금 삐뚤빼뚤했지만 그 어떤 작품보다 아름답고 소중했습니다. 그 찻잔에는 그녀의 기다림과 정성, 그리고 흙과의 교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비로소 육속죽 부달의 의미를 온몸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에 적용해보기. 시청자 여러분, 혹시 조급한 마음 때문에 스스로를 다그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제는 속도계 대신 나침반을 볼 때입니다.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올바른지, 지금 이 순간을 충분히 즐기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서두르지 않고 한 걸음씩 내딛는 그 과정 속에 이미 행복이 깃들어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느리게 피는 꽃이 더 오래 향기를 품는 법입니다. 6번째, 명언덕으로 사람을 얻는 지혜. 덕불고 필유린.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다. 반드시 이웃이 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수록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고독입니다. 자식들은 모두 성장하여 둥지를 떠나고 평생을 함께한 친구들도 하나둘 곁을 떠나갈 때 우리는 문득 혼자라는 생각에 서글퍼지곤 합니다. 이때 공자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깊은 위안과 희망을 줍니다. 진정한 풍요는 통장 잔고나 높은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곁을 지켜주는 좋은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좋은 사람들은 나의 부나 명예를 보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쌓아온 덕을 보고 찾아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덕이란 거창한 선행이나 희생이 아닙니다. 이웃에게 건네는 따뜻한 인사 한마디, 공경에 처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작은 친절, 약속을 지키는 성실함, 남을 험담하지 않는 바른 언행처럼 일상 속에서 차곡차곡 쌓아가는 인격의 향기입니다. 향기로운 꽃의 벌과 나비가 모여들듯 덕이 있는 사람 주위에는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마련입니다. 6번째 이야기. 한적한 시골 마을로 귀촌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대기업 임원 출신인 남편은 도시에서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이웃 일에 무관심했고 늘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옷차림이나 말투를 은근히 얕잡아 보기도 했습니다. 반면 아내는 마을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 인사를 건네고 작은 것이라도 나누며 함께 어울리려 노력했습니다. 텃밭에서 키운 채소를 나눠주고 마을 대소사에 조용히 일손을 보탰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 밤새 폭설이 내려 마을이 고립되었습니다. 하필 그때 남편의 지병이 도저 숨쉬기조차 힘든 위급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119에 신고했지만 길이 막혀 구급차가 들어올 수 없다는 절망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내가 발을 동동 구르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을 이장님이 트랙터를 몰고 와 앞장서서 길을 텄고 동네 청년들이 삽을 들고 나와 힘을 보탰습니다. 이웃 아주머니들은 죽과 따뜻한 물을 가져와 부부를 돌보았습니다. 몇 시간의 사투 끝에 마침내 구급차가 도착했고 남편은 무사히 병원으로 옮겨져 고비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병실에 누워 겨우 정신을 차린 남편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무시했던 그 이웃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 바로 아내가 평소에 묵묵히 쌓아온 덕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아내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의 눈물을 흘리며 그날 이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삶에 적용해보기. 시청자 여러분, 내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노년의 삶을 함께 이야기하고 서로 기댈 수 있는 좋은 이웃이 있습니까? 만약 아직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내가 먼저 좋은 이웃이 되어주면 됩니다. 경비 아저씨께 따뜻한 음료 한 잔 건네고 이웃에게 먼저 엘리베이터 문을 열어주는 작은 실천. 내가 먼저 덕을 베풀면 그 향기를 맡고 좋은 사람들이 모여들 것입니다. 덕이 있는 사람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7번째 명언. 경험을 지혜로 만드는 법. 옹고이 지신 가이의사에 옛것을 익히고 새것을 알면 스승이 될 수 있다. 50년, 60년의 세월은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을까요? 희끗희끗해진 머리카락과 늘어난 주름뿐일까요? 아닙니다. 그 세월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자산, 바로 경험을 우리에게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공자는 이 경험을 잘 활용하면 누구나 스승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옹고란
우리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성공과 실패, 기쁨과 슬픔의 경험들을 따뜻하게 품고 되새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저 옛날에는 이랬는데 라며 과거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 속에서 변치 않는 이치와 교훈을 발견해내는 과정입니다. 지신이란 그렇게 얻은 지혜를 바탕으로 현재의 새로운 변화와 지식을 받아들이는 열린 자세를 의미합니다. 옛것만 고집하며 요즘 젊은 것들은 이라고 말하는 꼰대가 아니라 새로운 세대와 소통하며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배우려는 노력입니다. 이처럼 과거의 경험이라는 깊은 뿌리와 현재의 지식이라는 새로운 가지가 만날 때 비로소 우리는 지혜로운 어른, 즉 다음 세대의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7번째 이야기. 한 대기업에서 은퇴한 할아버지는 손주들과의 대화가 늘 어려웠습니다. 할아버지는 손주들에게 자신이 겪었던 6.25 전쟁 이야기나 보릿고개를 넘으며 회사를 일으켰던 성공담을 들려주고 싶었지만 아이들은 스마트폰만 들여다볼 뿐 지루해했습니다. 세대 차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할아버지는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고민하던 할아버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손주들이 열광하는 유튜브를 배우기로 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용어 하나하나가 낯설고 어려웠지만 포기하지 않고 문화센터의 컴퓨터 강좌를 들으며 차근차근 익혀나갔습니다. 편집 프로그램을 다루는 것은 웬만한 고시 공부보다 어려웠습니다. 어느 정도 유튜브에 익숙해진 할아버지는 자신의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옛것 경험을 손주 세대의 새거 플랫폼과 결합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알려주는 진짜 6.25 전쟁 피난 음식 먹방, 라떼는 말이야. 월급 봉투로 장롱을 샀단다. 70년대 재테크와 같은 흥미로운 주제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서툴지만 진솔한 그의 영상은 의외의 반응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손주가 할아버지, 친구들이 할아버지 채널 구독했대요. 완전 짱이에요. 라며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할아버지는 자신의 경험을 새로운 그릇에 담아냄으로써 비로소 손주들과 소통하는 법을 배우고 많은 젊은이들에게 존경받는 랜선 스승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삶에 적용해보기. 시청자 여러분, 우리의 머리와 가슴 속에는 수십 권의 책으로도 담을 수 없는 귀한 경험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 경험을 먼지 쌓인 창고에 그대로 두지 마십시오. 손주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지신의 시작이며 세대를 잇는 다리를 놓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의 그 귀한 경험을 새로운 시대의 언어로 나누어 줄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사회의 가장 훌륭한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8번째, 명언. 행복의 근원을 찾는 지혜. 군자구적이 소인구저인. 군자는 자신에게서 구하고 소인은 남에게서 구한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문제와 마주칩니다.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관계가 삐걱거릴 때, 마음이 불행하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그 원인을 어디에서 찾으십니까? 공자는 말합니다. 소인, 즉 미성숙한 사람은 문제의 원인을 늘 외부에서 다른 사람에게서 찾는다고 말입니다. 저 사람 때문에 일이 꼬였어. 세상이 이 모양이니 살 수가 있나. 자식들이 속을 썩여서 불행해라며 남을 탓하고 환경을 원망합니다. 하지만 남 탓을 하는 동안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내 마음의 고통과 불행의 감정만 더욱 깊어질 뿐입니다. 반면 군자, 즉 성숙한 사람은 문제의 화살을 자기 자신에게로 돌립니다. 이 상황에서 나의 어떤 점을 바꿔야 할까? 내가 무엇을 놓치고 있었을까?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일까? 라며 스스로를 성찰합니다. 이렇게 문제의 주도권을 외부가 아닌 나에게로 가져올 때 비로소 우리는 상황의 주인이 될 수 있고 내면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8번째 이야기. 같은 아파트에 사는 두 노인이 있었습니다. 한 노인은 늘 세상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뉴스를 보며 정치인들은 다 도둑놈이야 라고 혀를 찾고 자식들이 바빠서 연락이 뜸하면 아들, 딸 키워봐야 다 소용없다 하며 이웃에게 신세 한탄을 늘어놓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늘 불만이 가득했고 사람들은 그와의 대화를 피했습니다. 그의 시간은 원망과 한탄으로 채워져 갔습니다. 다른 한 노인은 달랐습니다. 그 역시 세상 돌아가는 모습이 답답하고 자식들의 무심함이 서운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밖으로 향하는 분노를 안으로 돌렸습니다. 세상이 시끄러우면 내가 사는 동네라도 깨끗하게 해야겠다며 아파트 화단에 꽃을 심고 쓰레기를 주웠습니다. 자식들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면 다들 제 살기 바쁘니 내가 먼저 건강하고 즐겁게 지내는 모습을 보여줘야겠다며 무임복지관에서 탁구를 치고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그는 남을 탓하는 대신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묵묵히 해나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늘 평온한 미소가 감돌았고 그의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두 노인의 환경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불행의 원인을 남에게서 찾았고 다른 한 사람은 행복의 씨앗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았습니다. 그 작은 관점의 차이가 그들의 노년을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삶에 적용해 보기. 시청자 여러분, 행복은 누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내 마음밭을 어떻게 가꾸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하루 불평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잠시 멈춰 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긍정적인 일은 무엇일까? 남을 향한 원망의 가시덤불을 걷어내고 나를 돌아보는 성찰의 씨앗을 심을 때 그곳에서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평화와 만족의 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9번째 명언. 하루를 마무리하는 지혜. 513성 오신. 나는 날마다 세 가지로 내 자신을 살핀다. 공자의 제자 증자가 스승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 평생 지켰던 다짐입니다. 그 세 가지란 남을 위해 일을 할 때 진심을 다했는가? 친구와 사귀면서 신의를 지켰는가? 스승에게 배운 것을 제대로 익히고 실천했는가? 였습니다. 이 명언은 우리에게 거창한 목표를 세우고 스스로를 채찍질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바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아주 잠깐이라도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을 가지라는 따뜻한 권유입니다. 오늘 하루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가? 나의 말과 행동은 진실했는가? 나는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사람이 되었는가? 이러한 성찰의 시간은 우리의 영혼을 맑게 씻어주는 정화수와 같습니다. 하루 동안 쌓인 감정의 찌꺼기들을 걸러내고 헝클어진 마음을 차분하게 정돈해줍니다. 매일 밤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는 습관을 가진 사람의 인생은 결코 허투루 흘러가지 않습니다. 반성의 하루하루가 쌓여 품격 있는 인생을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9번째 이야기. 우체부로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매일 밤 잠들기 전 낡은 흔들의자에 앉아 10분간 눈을 감고 하루를 되돌아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는 거창한 반성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영화처럼 떠올려 보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편지를 배달하며 만난 할머니께 좀 더 따뜻하게 인사를 건넬 걸 무뚝뚝하게 지나친 것 같아 마음에 걸리는구나. 점심시간에 동료가 한 농담에 나도 모르게 얼굴을 찌푸렸는데 내일 만나면 웃으며 사과해야겠다. 아내가 정성껏 차려준 저녁밥을 먹으며 진심으로 고맙다고 말했던가? 와 같은 소소한 생각들이었습니다. 때로는 작은 후회가 밀려왔고 때로는 스스로가 대견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통해 그는 자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들여다볼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는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더 따뜻하게 인사하고, 더 너그럽게 웃고, 더 진심으로 감사하려고 애썼습니다. 그의 하루하루는 그렇게 쌓여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법 없이도 살 사람, 향기가 나는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높은 지위에 오르거나 큰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그 누구보다 평온하고 만족스러운 노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매일 밤 자신을 돌아보는 그 10분의 작은 습관이 그의 인생 전체를 보석처럼 빛나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우리 삶에 적용해 보기.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밤 잠들기 전 딱 5분만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 고요한 성찰의 시간이 우리의 내일을 더욱 지혜롭고 평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나는 진심을 다했는가? 따뜻한 말을 건넸는가? 감사한 마음을 가졌는가? 이 세 가지만 돌아보아도 좋습니다. 그 작은 습관이 모여 우리의 인격을 만들고 평온한 노년을 선물할 것입니다. 오늘 지혜의 서랍에서는 공자의 9가지 명언을 통해
인생의 두 번째 절정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새로운 배움으로 하루를 채우는 기쁨, 내게 주어진 삶의 소명을 따뜻하게 껴안는 평온, 나와 다른 상대를 존중하는 성숙함, 실수를 인정하고 다시 일어서는 용기, 결과보다 과정을 즐기는 여유, 덕으로 좋은 사람을 곁에 두는 풍요, 나의 경험을 다음 세대와 나누는 보람, 행복의 열쇠를 내 안에서 찾는 지혜, 그리고 매일 밤 스스로를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까지 2500년이라는 시간을 건너온 공자의 목소리는 마치 우리 인생의 길목마다 서 있는 오래된 이정표와 같습니다. 잠시 길을 잃고 헤맬 때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알려주고, 지치고 힘들 때 잠시 쉬어가라며 너른 그늘을 내어줍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라는 서랍 속에는 공자의 지혜보다 더 값지고 눈부신 여러분만의 이야기가 보석처럼 가득 담겨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밤을 눈물로 지새우며 얻은 깨달음, 이웃과 정을 나누며 느꼈던 온기, 자식을 키우며 배웠던 무조건적인 사랑, 그 모든 것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여러분의 지혜입니다. 오늘 밤 그 서랍을 조용히 열어 먼지를 닦고 소중하게 어루만져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지혜로 더욱 빛나고 평온으로 가득 차오르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오늘 지혜의 서랍은 여기서 닫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에게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시고, 여러분의 귀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깊이 있는 지혜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